친구들 안녕. 좋아.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다. 오늘은 8강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거야. 우리가 어느덧 그 오랫동안 영원할 것 같았던 중국사를 드디어 끝냈어. 중국사를 진 한시기까지 끝내고 이제 잠깐 시선을 돌려서 서양사를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서양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이다. 총 공부는 세 꼭지야. 첫 번째, 폴리스라고 하는 정치체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야. 특히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아테네랑 스파르타로 대표될 수 있는 폴리스의 세계, 그러니까 이 그리스 세계가 어떻게 해서 쇠퇴했는지 그 과정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교과서는 40에서 42페이지야. 자, 수업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 우리가 중국 지난 시간까지 7강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하, 상, 주 그리고 춘, 추, 전국, 진, 한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 그래서 시험 범위는 한나라까지가 되겠다.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 각각 중국 왕조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체크를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서 나 상나라 갑골문 잘 이해하고 있나? 갑골문은 한자의 기원이고 동시에 재정 일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주나라의 봉건제, 주나라의 봉건제는 넓은 지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 제후를 임명해서 통치했던 거야. 왕이랑 제후는 혈연 관계였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제자백가, 제자백가에는 유가, 도가, 묵가, 법가가 있었지. 맞아. 춘추전국 시대에는 이전과 다르게 철제 농기구와 철제 무기도 사용했어. 진나라는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했었지. 하지만 너무나 가혹한 통치를 했어. 대표적으로 무리한 토목공사로 만리장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진나라가 금방 멸망했어. 진나라 이후에 새롭게 중국을 차지한 것은 한나라였어. 한나라는 이 한이라는 글자만 보더라도 중국 문화의 원형을 형성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이 한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황제는 바로 한무제야. 한무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어.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 표만 보더라도 쭈루루룩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선생님의 바람이고 여러분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나면은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보면서 다시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서양사 들어갑시다. 박수. 어느덧 한 꼭지를 끝낸 거니까 기뻐서 박수를 한번 쳐봤습니다. 서양사를 공부를 할 건데 이제 서양사 첫 시간이니까 좀 흐름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사실 중국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보다 조금 쉽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 왜냐면 중국사는 정해지는 영토 내에서 왕조가 바뀌고 그 왕조의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가 좀 공부를 해나가면 되다 보니까 서양사보다는 조금 흐름 잡기가 쉬운데 이 서양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나라가 너무 많고 그 나라들도 서로 이합집산해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흐름을 잡고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이거 다음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서양사를 공부할 때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역사를 크게 아주 먼 역사인 고대, 그리고 가운데인 중세,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근대로 일단 나누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 사이에 연도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500년과 1500년 정도로 선생님이 좀 퉁쳐서 얘기할게요. 엄밀한 건 아니고 대충 이 정도쯤을 기준으로 좀 나눴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고대, 중세, 근대를 바탕으로 일단 시간을 뭉텅이로 만들어 놓고 각각의 특징들을 좀 나눠서 생각하는 게 좋은데 고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국가들처럼 좀 국가가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런 식으로. 반면에 중세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워낙 많고 또 있더라도 쪼개져 있는 형태로 분열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 국가를 주제로 공부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다만 중세 사회, 유럽 사회는 종교 중심이었고 또 매우 분열된 시기였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놓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근대 같은 경우에 이르러서야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도 각각의 국가별로 쭉 왕조 순서대로 중국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요한 사건이나 주제를 딱딱 집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사를 학습했던 방법이랑 서양사를 학습했던 방법이 조금 달라. 그리고 한국사를 했던 거랑 중국사가 좀 비슷했다면 서양사는 그거랑 완전 달라서 서양사를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고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평소 왕조 그리스랑 로마 딱 배우고 중세 근대는 좀 뭔가 다른 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랑 주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 틀에 사건이랑 주제를 쏙쏙 끼워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인식을 갖고 서양사를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양사 첫 시간이라서 가볍게 개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 파트, 그리스와 로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는 로마까지예요. 자, 서양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서양의 지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생이라면은 아마 서양의 지도를 처음 봤을 거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나라가 우리나라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리적인 위치를 알기가 쉽지만, 서양 국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리에 관심 있는 친구가 아니라면, 지도를 흥미 있게 봤던 친구가 아니라면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해나가려고 한다. 서양의 여러 국가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제일 먼저 좀 체크해주면 좋은 게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섬나라, 섬나라, 영국 먼저 체크를 해주고, 그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장화 모양, 장화 모양이 있어. 장화 모양, 이탈리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거. 섬이나 튀어나온 거 먼저 하는 게 쉽잖아, 그지? 튀어나온 거는 스페인. 스페인 옆에 이렇게 포르투갈도 있는데, 그냥 스페인 정도라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유럽 대륙 가운데 크게 있는 게 바로 프랑스. 그리고 항상 외울 때 프랑스 옆에 독일,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좋아. 프랑스 옆에는 독일이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 한 칸 좀 건너뛰어서 이쪽에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문명이 시작되었던, 여기 또 튀어나온 거 있지? 튀어나온 거 여기 그리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은 중학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훌륭한 지리적인 이해야. 참고로 여기 아래쪽에는 아프리카인 거 알지, 얘들아? 여기 아프리카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나일강의 하류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 정도 지리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서양사를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가 좋을 거야. 물론 고대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들이 전부 다 등장하지 않아. 하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되니까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양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리스에서 시작됐어. 우리가 동양의 문명을 공부할 때 중국 문명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것처럼, 서양의 문명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그리스 지역에서 시작해야 돼. 그리스 지역 딱 이렇게 선생님이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쪽에 우리 지금 나라,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잖아, 그지? 지금 그리스가 있는 데가 여기고, 여기는 지금은 터키인데, 지금은 터키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배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했기 때문에 같은 그리스 세 개로 묶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이 지역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알아볼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 지역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 이거 볼까? 트로이 복마야.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트로이 전쟁. 트로이라는 지역에서 전쟁을 했는데 성을 점령하지 못해서 퇴각하는데, 그걸 퇴각을 한 게 진짜 퇴각한 것이 아니라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꾀를 내어서 이런 목마를 만들어서 몰래 안에 사람이 숨어 들어가 있고, 그 목마를 성에서 성 안으로 들이자 그 목마 안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고 성을 함락시켰다는 전쟁 이야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전해오잖아, 그지? 그 이야기가 완전 100% 신화는 아니고, 전쟁을 했다는 일정 정도의 사실을 반영을 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트로이에 가보면 전쟁을 했던 흔적이 있어.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신화로 한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영화로도 있었는데 본 친구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런 내용도 있지. 이쪽 크레타섬. 크레타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크노수스 궁전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어. 옛날 크레타 문명의 궁전인데, 크레타 문명 이런 건 몰라도 돼. 근데 이 궁전에 보면 미궁이 있는데, 이 미궁의 가운데에는 이런 위에 상반신은 소고 아래는 인간인 그런 괴물 미노타우루스가 있었다는 전설이 있었어. 그리고 이 미노타우루스를 먹이기 위해서 이 크레타는 이쪽 그리스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해마다 데리고 와서 미궁에 넣었던 거지. 결국 이러한 크레타의 뭐 억압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했던 그리스 지역, 미케네 지역에서는 그리스 최고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테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을 보내서 그 미궁에 투입하게 되지. 그리고 테세우스는 미궁에서 미노타우루스를 결국에 죽이는 거야. 물론 당연히 뭐 머리가 소고 아래는 사람이고 이런 게 사실이진 않겠지. 당연히 신화지만 이 신화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어. 무슨 사실? 옛날에는 크레타가 굉장히 강해서 그리스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구나. 지금은 유럽에서 크레타 섬이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전체 세계를 아우르는 굉장히 강한 위치였구나. 그래서 그 영향력이 그리스까지도 퍼졌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한국사 공부할 때 단군이 신화가 사실과 신화가 섞여 있었잖아. 그지? 그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도 어느 정도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면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저는 트로이 목마도 안 들어봤고 미노타우루스랑 테세우스도 안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솔직히 들어봤을 거다. 이 이야기도 있어. 자, 이 크노소스 미궁을 만든 장인을 왕이 노여움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인을 미궁에 가둬. 그 장인이 미궁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니까 날아가는 새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새에서 깃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 날개를 만들어. 그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그 미궁을 탈출해서 이쪽에서 그리스 쪽으로 날아간다. 쭉쭉쭉쭉쭉. 하지만 이렇게 날아가다가 아들이 태양에 너무 가까운 곳에 가가지고 이 날개를 고정시켰던 그풀 같은 것들이 다 녹아서 아들은 바다로 추락하고 아버지는 매우 슬퍼했다. 다이달로스라고 하는 아버지인데 들어보지 않았니 얘들아?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서 추락한 이카루스의 날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뭐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여러분들이 많이 흥미 삼아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일부나마 어느 정도 그래도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배경이 그리스 지역인데 이 그리스 지역에서 유럽 역사가 출발했다는 점 정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리스 세계, 그리스 반도를, 발칸 반도를 좀 더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 그리스 세계에서는 기원전 8세기 무렵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생긴다. 그래서 뭐 테베, 아테네, 코린트, 미케네, 스파르타 이런 등등등등의 수많은 작은 도시 국가들이 형성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할 때는 중국 이런 데서는 굉장히 큰 영토에 넓은 땅을 가진 그런 왕조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이 유럽 역사에서 시작하는 그리스에서는 조그만 도시국가 폴리스가 성립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그냥 뭐 송파구, 강남구 이 정도 사이즈가 이렇게 주요 도시 지역이었고 그게 하나의 국가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랑은 상당히 다르지. 그러면 왜 도대체 이런 그리스 지역에서는 폴리스라고 하는 작은 도시 국가가 성립되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지리적인 데 있어. 바로 이 지역은 일단 해안선이 매우 복잡해. 해안선이 이렇게 막 복잡해. 그리고 섬도 많고 산이 험준해가지고 사람들이 넓게 모여 살기가 적합하지가 않았어. 그래서 산이 이렇게 막 있으면 사람이 살만한 곳에 조금 모여서 살고 옆 동네에도 사람이 모여 살만한 조금 모여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모여 사는 곳곳마다 조그만 도시 국가가 형성되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조그만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른다는 거 역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겠다. 지리가 얼마나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중국을 한번 보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얘들아? 여기는 우리나라야. 중국 어때 여기? 굉장히 넓은 곳이 평야로 탁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뭐 중국은 축복받은 땅이지. 사람들이 넓게 영토를 차지하고 농사를 짓기 굉장히 좋은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무튼 지리적인 이유로 그리스에 성립된 도시국가를 뭐라고 부른다? 폴리스. 좋아.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스의 구조는 위와 같았대.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 먼저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 아고라, 그리고 언덕 위에 신전 등이 있었던 아크로폴리스 같은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개별 국가였어. 같은 그리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래도 엄연히 다른 개별 국가들이었던 거야. 하지만 이들은 같은 신을 믿었고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스스로가 우리는 전부 다 나라는 다르지만 그리스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이런 의식은 이 개별 국가들이 아무리 전쟁을 많이 하더라도 4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평화로운 체육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 체육대회 이름이 올림피아 제전이라고 해. 그래서 뭐 달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레슬링도 하고 이런 등등의 고대 체육 경기를 열었던 거야. 그리고 이런 체육 경기는 이 그리스의 폴리스인들이 그리스인,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겠지. 이렇게 평화로운 4년마다 돌아오는 체육대회,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요새도 하잖아, 올림픽. 현대 올림픽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올림피아 제전을 따와서 만든 제도야. 재밌지?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스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 제전, 올림피아 제전은 현대 올림픽의 영향,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 자, 오늘의 두 번째 꼭지, 대표적인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자, 아테네랑 스파르타는 그리스 세계를 대표하는 두 개의 폴리스이자 정말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폴리스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아테네랑 스파르타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이 두 개를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자, 선생님이 잘 해볼게. 따라가. 지도를 먼저 보건데 아테네의 위치는 어디니 얘들아 지금?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지. 바닷가는 뭐에 유리하니? 맞아, 첫 번째 물고기 잡는 데 유리하지. 근데 그거 말고 바닷가에 위치하면 제일 좋은 게 다른 지역이랑 교류를 하기에 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아테네 지역에서 발달했던 것은 바로 상업이었어. 무역. 아테네의 메인 산업은 바로 무역이었다. 반면에 스파르타를 볼까? 스파르타는 위치가 어때? 내륙 한가운데 있지. 그렇다 보니까 교역을 하기엔 적합하지가 않았을 거야. 스파르타의 메인 산업은 뭐였냐? 바로 농업이었다. 자, 아테네 같은 경우는 상업이었어. 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개인이, 자유로운 개인이 다른 자유로운 개인과 만나서 서로 교류를 하고, 상호 거래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아테네의 메인은 뭐냐? 바로 시민이야. 아테네 인구 구성만 보더라도 시민이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반면에 농업 같은 경우는 얘들아, 굳이 자유로운 시민이 농업을 할 필요는 없어. 오히려 농사는 솔직히 시민보다도 노예가 더 잘 지을 수도 있어. 노예한테 이래라 노예야 이렇게 하면 노예가 시민보다 더 농사 열심히 치겠지.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의 메인은 시민이라기보다는 노예였어. 그래서 스파르타의 인구 구성을 보면은 시민은 6%밖에 안 되고 전체 인구의 62%를 노예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거의 시민 한 명당 노예 10명이 딸려 있는 꼴이었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정치를 결정하는 것들, 그런 것을 무슨 주의라고 하지? 맞아, 민주주의라고 하지.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주의가 발달했어. 하지만 스파르타를 볼까? 스파르타 경우에는 노예 10명당 시민 1명이야. 시민의 힘이 약하다면 노예 10명이 과연 시민의 말을 고분고분하게 들을까? 과연 시민이 농사를 지으라 그랬을 때 농사를 열심히 지을까? 아니겠지. 그러다 보니까 스파르타의 시민들은 대다수의 노예들을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어. 그러다 보니까 군사 정책을 국가 최고의 그런 방향으로 삼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군사를 우선시하는 국가다라고 해서 군국주의다라고 이렇게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비교를 처음에 두 국가가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서 시작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고, 거기서부터 사고를 촉촉촉촉촉 확장을 해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스파르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스파르타는 전설에 의하면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우쭈쭈쭈쭈 이쁘다 해준 게 아니라 아이가 건강한지 먼저 테스트했대. 팔이랑 다리는 잘 있나, 눈은 잘 보이나, 귀는 안 먹었나, 이런 걸 테스트했대.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절벽에서 던져서 이렇게 아이를 죽였다고 해. 왜냐? 스파르타에 건강하지 않은 시민은 필요가 없었거든. 오직 건강한 자만이 스파르타의 시민이자 전사로 커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7살이 되면은 특유의 합숙하는 학교, 그러니까 기숙학교라고 생각하면 돼. 기숙학교로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모여 살면서 어릴 때부터 전쟁 기술, 싸움 기술,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웠다고 해.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생존 방법도 학교에서 계속 배웠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파르타의 막강한 전사들이었어. 그래서 당시에 실제로 그리스에서 스파르타는 최고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영화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가져왔는데, 이거 18세 미만 관람 불가니까 여러분들은 보면 안 된다. 알았지? 나중에 어른 되면 밖에 볼만해. 재밌어. 그리스 아테네를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스파르타가 이런 굉장히 막강한 군국주의였다면 아테네는 바로 반대로 민주주의였어. 그런데 뭐 아테네가 스파르타 사람들보다 더 평화를 뭐 사랑하고 더 21세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민주주의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얘들아.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아테네의 정치도 원래는 왕이하고 귀족이 있었어. 그런데 점점 시민이랑 평민에게 확대가 된 거야.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게.
원래 전쟁을 할 때, 지금 현대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을 할 때 총, 뭐, 옷, 군화, 모자, 이런 거 좀 나라에서 주잖아. 근데 원래 그리스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나라에서 주지 않았어. 다 개인이 사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뭐다? 말, 모자, 창, 이런 거 뭐 옷. 비쌀까 쌀까? 굉장히 비싸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에 전쟁에 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오직 귀족들 뿐이었어. 귀족들이 스스로의 돈으로 스스로 무장해서 전장에 나갔던 거야. 자, 그럼 평민들은 귀족들이 전장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어. 그럼 귀족들의 권위를 인정해줄까, 인정해주지 않을까? 당연히 인정해주겠지. 와, 정말 멋진 귀족,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돈을 투자해서 전쟁에 나가서 목숨 바쳐 싸우다니 정말 멋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족들 위주의 정치를 평민들도 인정을 해줬을 거야. 왜냐? 귀족이 그리스 전쟁의 핵심이었거든. 하지만 선생님이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요 산업이 뭐라 그랬니? 무역이었어. 무역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시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일반 평민들도 귀족들처럼 무기를 사서 무장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평민들이 한데 모여서 이런 식으로 밀집된 보병 부대를 형성하게 된다. 자, 기존의 그리스의 전쟁은 기사들이 말 타고 나가서 탁탁탁 해서 전쟁하는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장한 보병들이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창을 들고서 모여 있는 거야. 이런 고슴도치 같은 보병대들을 이런 기병이 공격해서 이길 수 있을까? 아마 가다가 창에 찔리겠지. 결국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테네의 군대의 핵심은 귀족에서 어디로 이동한다? 평민으로 이동한다. 원래 아까 귀족들이 정치할 때 귀족들만 정치하는 것을 평민들이 인정해줬던 이유가 뭐였어? 그래. 귀족들만이 자기 스스로 무장해서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평민들도 귀족 정치를 용인해줬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아테네 정치, 아테네 군대의 핵심, 군대의 중심이 귀족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평민으로 이동한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테네의 정치도 귀족에서 그래 평민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에 평민이 전쟁의 주인공이 되면서 정치의 참여가 활발해졌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주의의 발달이다.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달.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이 3명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 41페이지에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름에 잘 체크를 해두고 그 흐름을 알아봐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솔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이 솔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산이 있는 평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거. 사람이 재산을 봤을 때 재산이 있는 평민은 인정해주고 재산이 없는 평민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선생님. 재산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너무 나쁜데요? 이거 솔론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좋아. 정말 좋은 질문이야. 근데 그것은 21세기적인 관점이다. 우리 입장에서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투표권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은 투표권 뺏고 이러면 나쁜 거지만 이 당시는 아직까지 귀족들이 정치를 하던 시기야. 근데 귀족들이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시민들을 참여시켜준 거지. 돈이 있는 사람만 참여시켜주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돈이 있는 평민을 넣어준 거야. 이거는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참정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솔론이 중요하다. 자, 두 번째 인물.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 독재자야. 두 번째 인물인 클레이스테네스는 독재자를 견제할 수 있는 도편추방법이라는 제도를 실시했다. 도편추방법은 여기처럼 보이는 도자기 조각에다가 사람들이 투표해서 이름을 써놓는 거야. 어떤 사람의 이름을 쓰냐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독재자가 될 것 같은 위험한 인물을 적는 거다. 그래서 일정 표 이상이 나오게 되면 그 인물을 아테네에서 10년간 추방하는 제도가 바로 도편 추방법이야.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 자, 그리고 이런 아테네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 바로 페리클레스다. 페리클레스 때가 되면은 민주정치 전성기라고 부르는데 아테네의 법을 평민들이 참여했던 민회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국가정책도 토론과 투표를 통해서 결정했어. 그리고 공직자는 추첨을 통해서 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공직에 참여할 경우 정치에 참여할 경우에는 수당 돈까지 줘서 가난한 사람들도 재산에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을 해줬어. 과연 민주주의 정치에 꽃을 피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지. 그래서 아테네 민주정치의 발달 이 3단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가서 세계사를 배우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와 주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투키디데스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에 당시의 그리스 정치를 민주정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한번 읽어봐. 물론 그리스의 민주정치도 한계는 있었어. 여성, 노예,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이 없었다. 요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한계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마지막 곡지. 그럼 이러한 폴리스로 대표되는 그리스 세계는 왜 쇠퇴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시작이 되는 거를 첫 번째, BC 5세기 무렵에 페르시아가 침입하는 것을 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페르시아는 이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페르시아랑 파란 색깔 그리스랑 영토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해볼만 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주 페르시아의 영토의 일부를 표현한 거다. 전체 영토를 표현하면은 지도가 이래. 이 빨간색이 지금 우리가 크게 본 지도고 전체 페르시아 영토는 정말 거대하지. 이런 거대한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는 전쟁이 바로 첫 번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 되겠다. 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는 누가 이겼을까? 정말 놀랍게도 그리스 세계가 페르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그리스의 폴리스들이 똘똘 뭉쳐서 비록 많은 피해를 입긴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거둔다. 참고로 이때 마라톤 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는데 이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아테네 병사가 그 승리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42km를 뛰어와서 우리 아테네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하고 죽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전설이 있는데 이 병사를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도 약 42km 정도의 거리를 달리게 하는 경주가 있지? 마라톤. 마라톤이 바로 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름을 따온 거야. 재밌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그냥 같이 알아도 좋을 것 같아. 어찌됐든지 간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연합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큰 역할을 했던 아테네는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해. 아까 이야기했던 페리클레스도 전부 다 이 시기의 사람이다. 그런데 아테네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고 싶었던 스파르타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 결국에 그리스 세계는 대표되는 폴리스인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갈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도에 보이는 파란 색깔은 스파르타의 편을 들었던 펠로폰네소스 동맹, 그리고 빨간 색깔은 아테네의 편을 들었던 델로스 동맹, 이렇게 두 개의 동맹으로 그리스 세계가 양분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개의 동맹이 서로 편을 갈라서 싸우게 되는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펠로폰네소스라는 단어는 이 스파르타가 있는 동네 이름이 펠로폰네소스야.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전쟁의 결과 스파르타가 승리했어. 그런데 이 전쟁은 스파르타가 승리했냐 아테네가 승리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개가 나뉘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 세계 전체가 쇠락했다는 거야. 결국에 그리스 세계 전체가 약해지고 나서 그리스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한테 멸망당하게 된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 오늘 그리스 세계에서 폴리스가 배웠던 거 먼저 배워봤어. 폴리스는 지형적인 이유로 생겼던 조그만 도시국가들이었지. 자, 대표적인 폴리스 두 개. 스파르타는 군국주의가 있었고 아테네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치가 있었어. 솔론,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순서대로 나가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폴리스를 중심으로 했던 아테네, 그리스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을 겪으면서 쇠락을 했는데 먼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여기서는 승리를 했지. 하지만 문제는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 승리의 열매를 나눠 갖는 과정에서 아테네가 너무 잘 나갔던 거야. 그래서 이 아테네를 견제하는 스파르타가 결국에 그리스 세계가 반으로 탁 잘라서 싸우게 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 전쟁이 야기되게 된다. 그리고 이 이후에 그리스 세계 전체는 쇠퇴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 세계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본 것 같아.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 세계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리스를 멸망시키는 마케도니아, 그리고 이 마케도니아의 유명한 인물은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 좋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자. 서양사 첫 시간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럼 안녕.